직장 내 민주주의에서 효율성이냐 아니면 공정성이냐 이게 참 늘 부딪히는 문제 같아요. 그렇죠. 모두의 목소리를 다 듣자니 일이 너무 느려지고 한 명한테 힘을 몰아주자니 독재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바로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A그룹은 임금 10% 인상을, B그룹은 주 4일제 도입을 외쳐요. 아, C그룹은 또 복지 포인트를 늘려달라고 하고요. 네. 그럼 회사는 누구랑 먼저 어떤 조건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의 법적인 대답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마침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 중에 2024년 6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5대 4. 와, 정말 아슬아슬한 결론이 났더라고요. 네, 그만큼 팽팽한 문제라는 거죠. 법조차도 이 줄타기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혼란을 막고 교섭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노조 대표만 회사와 교섭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1:1 교섭 원칙이군요. 네, 여러 노조가 막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 교섭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잖아요. 결국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조건이 달라져서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질서와 효율성을 잡겠다 이런 거니까요. 그럼 그 하나의 대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절차도를 보니까 생각보다 과정이 꽤 촘촘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네, 법이 정한 명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노조든 상관없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회사는 아무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라고 7일간 공고를 해야 해요. 잠깐만요. 7일이요? 네, 7일입니다. 아니, 그건 너무 짧지 않나요? 회사 안에 다른 노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직원도 있을 텐데 일주일 만에 우리도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라는 건 좀 촉박해 보이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어요. 하지만 현재 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 7일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다른 노조들이 우리도 끼겠다 하고 손을 들어야만 교섭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여러 노조가 모였으니까 거기서 또 대표를 뽑아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모든 노조들은 14일의 시간을 추가로 받습니다. 아, 2주군요. 네. 이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대표를 정하라는 거죠. 소수 노조들이 연합해서 공동대표단을 꾸릴 수도 있고 가장 큰 노조의 힘을 실어주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노조끼리 이해관계가 다른데 자율적인 합의가 항상 가능할까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제도의 진짜 핵심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적입니다. 법은 바로 그 갈등의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만약 자율적인 단일화에 실패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수결이요? 네.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전체 조합원 수를 합산해서 그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자동으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A노조가 55%, B노조 30%, C노조 15%라면 다른 노조 동의랑 상관없이 그냥 A노조가 대표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만약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요. 뭐 A노조 40%, B노조 35% 이런 식으로 아무도 절반을 못 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 경우엔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어떤 노조도 단독으로 과반수가 안 되면 참여 노조 중에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노조들이 연합해서 공동교섭 대표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아, 방금 그 예시에서는 세 노조 모두 10%가 넘으니까 이 셋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교섭에 나서야 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라요. 내가 만약 그 15%짜리 소수 노조의 조합원이라면 이 모든 과정에서 제 목소리는 그냥 묻혀버리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 교섭 대표 지위가 2년간 유지된다고 하니까 2년 동안은 우리 노조 이름으로 회사랑 말 한마디 못 섞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 불만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소수 노조들은 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죠. 교섭 테이블에 앉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니까요. 네, 우리 노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는 논의조차 안 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이건 정말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죠. 5대4 합헌. 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이 제도가 살아남은 셈인데 다수 의견은 왜 이 제도가 괜찮다고 본 걸까요? 소수노조의 권리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상 굉장히 정교한 저울질에 가깝습니다. 소수노조의 직접 교섭권이라는 무거운 줄을 한쪽에서 덜어내는 대신에 그 무게를 상쇄할 여러 개의 작은 줄을 반대편에 올려놔서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작은 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째, 사용자가 동의하면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우리는 모든 노조 이야기 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대부분의 회사는 교섭 상대를 하나로 줄이고 싶어 할 텐데 굳이 여러 노조랑 따로 교섭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바로 그 점이 비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좀 이상적인 장치처럼 들리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법적으로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노조들이 연합해서 과반수가 되어 스스로 교섭 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것도 뭐 노조들끼리 이해관계가 맞아야 가능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치는 뭔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오, 교섭 대표 노조가 교섭이 결렬돼서 파업 같은 쟁의 행위에 들어가려면 자기 노조 조합원의 찬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요.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교섭권은 다수노조에 다 몰아졌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업의 안전피는 소수노조를 포함한 전체가 쥐고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거의 뭐 상호 인질극 같은 구조 아닙니까? 하하, 상호 인질극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계십니다. 다수 노조가 소수 노조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교섭을 타결하려고 할 때 소수 노조가 그렇게는 못한다, 파업에 동의 못 해준다고 버틸 수 있는 막강한 카드를 쥐어준 셈이죠. 헌재의 다수 의견은 바로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제도가 위헌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반대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뭐였나요? 이런 안전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겠죠. 내 반대 의견의 핵심은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동의할 리 만무하고 소수노조 간 연합도 이해관계가 달라서 쉽지 않다고 봤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다는 그 파업 동의권조차 교섭 과정 전체가 아니라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최종 단계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권리라는 겁니다. 아, 교섭 내용에서 소수 노조 요구가 다 배제되더라도 파업 전까지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속수무책인 거죠. 이 4명의 재판관은 결국 이 제도가 소수 노조를 들러리로 전락시킬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말 팽팽한 논리 대결이네요. 어느 한쪽 말이 틀렸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운명은 다수 노조가 얼마나 소수 노조를 존중하느냐에 달린 것 같은데 그걸 강제할 또 다른 장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대표 의무입니다. 공정 대표 의무요? 네, 교섭권을 독점한 대표 노조와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 협약 내용에서 소수 노조나 그 조합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법적 의무입니다. 아, 권한을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쥐은 거군요. 맞습니다.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운 거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말이 조금 추상적인데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보내주신 노무사님 글에 아주 생생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기상천외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사례는 노조 사무실 차별입니다. 다수 노조에게는 전망 좋은 곳에 번듯한 사무실을 내주면서 소수 노조에게는 서류 쌓아두는 창고를 내주거나 아예 공간을 안 주는 경우죠.
노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부터 차별하는 거네요. 네, 신입사원 교육 시간 배분도 있었어요. 다수 노조는 50분을 주면서 소수 노조에게는 달랑 10분을 준 사례도 위반으로 판정됐다고요. 맞습니다. 10분 만에 우리 노조 비전 설명하고 신입사원 마음을 얻으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이런 경우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조합원이 훨씬 많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50분 대 10분처럼 누가 봐도 현격한 차이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도 노조 창립 기념일 유급휴가를 다수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거나 사내식당 바로 앞처럼 가장 눈에 잘 띄는 전자 게시판은 다수노조만 쓰게 하는 것, 전부 공정대표 의무 위반으로 판정된 사례들입니다. 결국 한 노조가 마이크를 잡았더라도 노래는 합창단 전체를 위한 곡을 불러야 한다는 거네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혼자 멋대로 솔로곡을 부르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수노조가 아니라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다수노조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다릅니다. 일단 소수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공은 다수노조와 사용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차별이 아니거나 혹은 차별이긴 하지만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요? 정말 강력한 의무군요. 정리하자면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해서 한쪽에 힘을 몰아주되 그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파업 동의권이나 공정대표의 의무 같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제도,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5대4로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자료는 이번 합헌 결정이 단순히 한 사업장 내의 노사관계를 넘어서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 큰 파급 효과라니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노동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느냐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란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때 원청 대기업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논리 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합헌 결정을 받은 141 교섭 원칙입니다. 아, 우리는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가 아니며 우리 회사에는 이미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교섭대표 노조가 있다. 따라서 다른 회사 소속인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이상 원청에 우리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방어 논리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결정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불똥이 틀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정이 단순히 사업장 내 다수 소수 노조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산업 전체에 원하청 관계라는 더 큰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 제도는 결국 통일된 목소리가 갖는 집단적 힘과 개별 그룹이 가진 고유한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찾아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 형태가 계속해서 표편화되는 미래 일터에서 과연 하나의 대표가 모두를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쩌면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자신들도 모르게 외면하게 되는 구조는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터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